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동양 인문상식 두 번째 강의는 천문도입니다. 하늘의 무늬를 그려놓은 그림판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요. 당장 10,000원짜리를 딱 꺼내도 여기에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죠. 제가 한번 바로 10,000원짜리 한번 다 꺼내 보시죠. 한번.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10,000원짜리를 보면서 여기에 바로 천문도와 그 천문을 관측하는 바로 있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1월 오봉도 또는 1월 오봉병 하는 것은 바로 음양 오행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면, 여기는 바로 하늘을 관측하는 혼천의, 그리고 그 안에 가만히 보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별자리들이 쫙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자, 천문도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별자리 그림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은 우리입니다. 현재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적어도 25기 이상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별자리 전체를 그 안에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28수를 그려놓은 것이라든지 또는 북극 하늘 또는 중요한 별만 그려져 있고 전천천문도라는 거, 하늘 전체에 있는 천문도를 그려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에 있습니다. kit도라 고분이 있습니다. 물론 고구려계 고분이죠. 그 이유는 좀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천문도가 되겠고요. 이 천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우주관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을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형이 되겠죠.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천동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한 낙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으로 해도 돌고 달도 돌고 모든 천문이 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하늘이 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동설로 딱 바뀌는 순간 저 이글거린 태양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저것이 에덴이 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도 모든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네모난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죠. 땅이 왜 네모나냐면, 땅이 네모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측을 할 때 네모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수평선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돌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돌면 일직선. 그래서 네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둥근 하늘이 덮여 있는 거, 그 안에 별들이 그 원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구를 벗어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별은 펼쳐져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펼쳐지다 보지 않고 원구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별의 거리에 따라서 원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별의 밝기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그래서 그 별을 6등급으로 나눠서 그렸던 겁니다. 이렇게. 자, 사실은 멀리 있는 거죠. 작은 별은 멀리 있는 거고, 큰 별은 사실 가까이 있는 건데 원구에 있기 때문에 크기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천문은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지만, 색깔도 달라지지만, 예전에는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벌은 가장 크게, 중요하지 않은 벌은 가까이 있어도 작게,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주로 바닷가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은 오랫동안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늦어지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는 금방 알았던 거죠. 배가 올 때 기때부터 오잖아요. 장형이라는 소녀는 그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우주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그게 한나라 때인데, 한나라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이 세상은 모두 기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모든 생명은 기의 교감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를 이제 어떤 매개체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기를 가득 찼기 때문에 모든 천구가 둥둥둥둥 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별자리는 가운데,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별은
중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별은 바깥에. 그래서 이 바깥에를 외극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끝별, 이렇게 외극선, 그리고 사계절마다 보일 수 있는 건 내극선, 그리고 365일 보이는 것은 주극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원안의 크기를 우주가 그렇게 구성됐다고 본 거죠. 이것을 혼천설이라고 하고, 이러한 혼천설에 근거해서, 또는 어떤 분들은 혼천이가 만들어진 후에 혼천설이 왔다는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기계가 와서 이론이 생기겠어요? 이론이 지금 위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놨어요. 기계를 만들고서 우주관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주관을 바탕으로 해서 기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측할 수 있는. 왜냐면 틀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혼천설이라고 하고, 이 혼천설에 의거해서 만든 도구가 혼천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혼천설이라고 하고요. 이 혼천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궁궐이라든지 제사를 볼 때, 제단을 볼 때 모든 것들은 다 천원지방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우주관이니까. 이 우주관이 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경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최초 우주관들이 다 천원지방 우주관이니까, 개천 우주관이니까. 우리 육박도 전형적인 개천 우주관이거든요. 근데 점점 지나면 혼천 우주관과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천 우주관 위에 또 통합된 혼천 우주관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한양도성은 전형적인 혼천 우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를 넘어가잖아요. 삼국시대는 혼천 우주관에 의한 도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개천 우주관에 대한 도성이, 원래 아래쪽 도성은 네모나게 만들고요. 산 위에 있는 도성은 둥글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공산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천 우주관이고, 한양도성과 고려도성은 전형적인 혼천 우주관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성이 외성이 되는 거죠. 나성이 외성. 그 다음에 도성이 내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이제 주국성, 주국이 되겠죠? 궁성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나성을 쌓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네 개의 외사산을 그냥 상징적으로 놓고 그냥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천우주관을 보게 되면 이 한양도성의 궁궐의 위치라든지 건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그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에 천문 지식이 들어오면서 모든 별자리는 펼쳐져 있다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야설이라고 하는데, 선야설은 이제 전통적인 우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우주관, 우주 모형은 개천 우주관과 혼천 우주관이다. 그리고 그 안에 천구에 별이 박혀 있고, 그 천구 표면을 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자, 천문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에는 이 목성의 주기, 목성이 12년마다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12개로 쪼갭니다. 이렇게 12개로, 이렇게 12개로 쪼개요. 바깥에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분야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분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한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이쪽이면 여기는 동북이니까 만주 지역이 되겠죠. 중국식으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12개 지역이 나눠지고, 12개 지역 위에, 12개 지역 위에는 하늘의 별자리가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거죠. 열차. 12분야와 열차는 같은 거죠. 그래서 천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변화의 흐름이 있는 것, 천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땅에 나타나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형태로. 그걸 지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천상과 지형이 결합되면 물상이 생깁니다. 물상. 물. 그래서 그걸 인물이라고 불렀어요. 인물. 인물. 그래서 천상, 지형, 인물. 요게 이제 천지인, 요건 이제 다음에, 여기 4강 때 제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타나는 별자리와 거기에 변화하는, 하늘에 변화하는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지표별을 결정해줘야 됩니다. 지표별. 근데 왜 하필이면 지표별이 7이냐 이거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것은 북두 칠성이 7개 별이기 때문에 7을 바탕으로 했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근접한 게 고대 별자리를 갈 때 7위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위력. 그러면 7위력을 하면 52주 곱하기 7하면 364일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루는 창조신이 쉬는 날. 이렇게 해서. 근데 7회력의 문제는 뭐냐면, 달의 운행주기는 거의 맞아 돌아가요. 달의 운행주기로는. 그래서 13개월력이 만들어집니다. 되게 재밌죠? 13개월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달의 주기와 나중에 태양의 주기가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안 맞아. 10일 차이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은 태양의 주기는 큰 변화 없이 받아들여요. 근데 달의 변화는 인간의 감정에 무지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게 달은 30일 29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열흘 단위로 변화가 와요. 열 단위. 그렇잖아요. 달이 가장 클 때, 작을 때.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7일 단위로 하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일 단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월요일 날 우울했다가 다음 달에는 수요일 날 우울하고 이런 겁니다. 사실은 비슷해야 되는데 주기가. 그래서 7회력은 사실은 사라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10일 단위로 하는 달력법 쓴 거죠. 그걸 순이라고 불렀던 거죠. 순 10일 단위의 달력법. 이것은 이제 시간 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28수는 그러한 7일과 관련된 그러니까 북두칠성과 또는 7회력의 어떤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8수가 만들어진 거고요. 지난번 우리 경복궁 답사할 때 우리 윤석 선생님이 그 근정전 설명하면서 그 근정전에 있는 서수, 난간의 서수들이 28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근정전 자체가 하늘의 운행도수를 맞춘 천문의 상징 건물이라고 본다면 경회로는 그거 직접적인 천문보다는 우리 동아시아의 여러 사유체계가 반영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첨성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육육양제법이라고 합니다. 육육양제법. 원래 육육양제법은 특별한 거 아닌데 66을 하면 36인데 칸수를 할 때는 36칸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상징수인 5와 7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35칸을 만들고 전체를 더하기 1해서 36칸으로 만든 뭐 그런 이제 이것을 양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에 다양한 사유체계를 집어넣어요. 우리 이제 육박이 바로 그 양제법이 반영된 첨성대, 근정전, 경회로는 동아시아의 사유체계인 양제법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경회로 전도를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윤혁 선생님이. 그래서 경회로 전도를 한번. 경회로 전도는 그러한 양제법을 어떻게 구현했는가가 무지 잘 드러나 있는 문헌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 혼천 우주관은 세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65일 보이는 것은 북극 하늘. 그래서 이걸 주국원. 그 다음에 봄, 여기가 이제 내국원인데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보이는 거. 그래서 각 계절에 그 하늘의 별자리를 담당한 걸 사신이라고 불렀고, 사신. 그리고 사신이 있는 곳에 7개의 지피별이 있는 겁니다. 이 지피별이 있어야만 모든 오행이나 이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구원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 것을 바로 외국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동아시아, 지금 이제 세계 별자리가 86개인가 별자리, 그 현대 천문학은 다 서양 별자리입니다. 서양 별자리, 뭐 곰자리, 무슨 자리, 궁수자리 이런 거. 동양에서는 따로 별자리 표준이 있습니다. 이걸 스탠다드라고 하는데요. 고대 이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량형의 표준이라고 보는데 도량형만 표준하는 게 아니라 화폐, 문자, 제도. 제도 가운데는 이제 유교 사회는 엄청난 표준화입니다. 교육 체계, 교과 이런 것들. 종교가 대부분 표준화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도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로 천문도 표준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언제 표준이 만들어지냐면 당나라 때쯤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이전에는 각각의 별자리를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겠죠. 근데 이것은 약간의 이제 이렇게 조작이 조금 있는데 왜 그러냐면 동아시아의 별자리가 크게
감덕 별자리, 석신 성경, 무함시 성경에서 별자리가 3개가 있습니다. 고대 별자리를. 근데 감덕 별자리는 이 92개의 별자리에 630개의 별자리가 있고, 석신 부는 좀 높임말입니다.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석신은 감덕과 석신은 원래 같은 시대에 같이 천문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석 성경이라고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해서 만든. 그 다음에 무함 성경이 있습니다. 무함 성경은 뭐 서기전 15세기형이래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도 44관 144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별자리와 이 28수에 있는 182개의 별자리를 딱 합하면 1464개의 별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283개 별자리고 별의 숫자는 1464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세계의 별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통합될 줄 알았겠어요? 이것은 조작이죠. 하여튼 그래서 후대의 권위를 위해서 이 사람은 이 별자리를 남겼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천문학자라면 다른 사람이 볼 걸 생각해서 자기만 보는 별자리를 남겼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무튼 근데 이제 또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남긴 별자리 가운데 중복된 것만 딱 추린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래서 합하고 각자가 또 본 거 있죠. 중복된 것은 하나로 보고 각자가 별자리 본 것이잖아요. 그걸 다 합하니까 요 별자리 수가 맞다. 후대가 좀 맞는 것 같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3사람의 이 천문 별자리와 28수의 별자리를 합해서 283좌 1464개의 별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1400, 중국의 개원점경은 하나를 더 더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들 포함해서 혼천도, 이 모든 것들은 283개 별자리 1464개 별이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안에 있는 현상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막 창고도 있고, 주방도 있고, 대신도 있고, 궁궐도 있고, 왕비도 있고, 공주도 있고, 그 별자리에 만약에 패성이 지나갔다. 그러면 부마놈이 공주를 팼다든가, 뭐 이런 사건이 터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게 우연히 되면 이제 그 별자리는 권위가 딱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오리온 자리에 조그만 별 3개가 있는데 그걸 벌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는 조그만 큰 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천랑성, 푸른 늑대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붉은 늑대별이라고 그래요. 이 붉은 늑대별이 반짝반짝 빛나면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온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게 주기마다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니까.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들을 정벌하러 갈 때다.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의 별자리 표준은 283자 1464개 별. 이게 표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별자리들이 당나라부터 만들어지는데, 안타깝게 중국에서는 그 이전의 별자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있는 거죠. 뭐냐? 바로 키테라 고분. 일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고구려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별자리의 좌표를 보면 압니다. 일본에서는 그 관측되면 별자리 위치가 달라요. 대략 평균 약 39도 27분 정도? 39도가 어디냐? 평양이에요. 평양 별자리. 그러니까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왜냐면 일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나 이쪽은 너무 밑에예요. 그래서 별자리를 관측하면 주국원, 내국원, 외국원에 있는 별자리의 위치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천문도는 원나라 때 만든 순우 천문대입니다. 천문도. 그래서 이곳은 언제냐면 남송 때 그렸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건 없지만 남송 때 그렸다는데 그건 없어요. 사라졌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원나라 때 이 곽수경, 왕치원이 1247년에 만들어진 순우 천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측 연도가 약 1000년 전 거. 관측 연 1000년 전도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것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예, 우리는 이 그 문화재청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1395년에 우리가 말하는 양촌 권근의 집안에서 바친 겁니다. 원래 양촌 권근은 길고 오래 살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몽주와 정도전은 서로 다른 길을 갔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객사했잖아요. 아주 횡사, 비명 횡사. 그런데 권근은 재빨리 양촌으로 도망갔어. 양촌이 어디냐면 김포에 있는 예전에 그 전원일기 찍었던 데가 양촌입니다. 그 집안이 고려시대부터 대대로 천문을 관측했던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양촌 권근의 조상님들의 무덤이 파주에 세 개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도 다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천문도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도를 바친다는 건 뭐냐면 고구려,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이 조선에 있다는. 왜? 권근이 바로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었거든요. 성균관 스승. 그래서 권근이 슬쩍 그 천문도를 가져와서 슬쩍 싹 바치면서 이 천문도는 고구려 평양에 있던 석각,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죠. 있는 건데 고려시대에도 우리가 그걸 관측했고, 그다음에 실제 고려시대 관측한 별자리가 위치가 좀 바뀝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걸 바친 거예요. 그러면 조선의 정통성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고구려,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확인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조사를 했더니 관측 연도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시대. 왜냐하면 BC 전환 시기부터 500년 사이에 대부분 관측된 거고요. 그리고 위치가 평양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제작 연도는 500년, 600년이 안 됐지만 관측 연도는 2000년 가까운 세계 최고의 천문도다. 순호 천문도는 관측 연도는 늦이지만 제작 연도는 세계 최고. 천상열차 분야는 제작 연도는 느리지만 순호보다는 느리지만 관측 연도로는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그래서 요건 바로 283관 1463개 별인데, 요 3개가 더 추가됐죠. 이런 것들은 후대에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다는 거.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9도 39분이네. 제가 27분이라는 수정하겠습니다. 39도 39분. 평양 하늘에서 서기 5세기경에 관측한 천문도로 추정을 한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10,000원짜리 여기에 이 바탕에 있는 요거구나 있는 별자리가 바로 천상열차 분야의 그림. 지도가 이 땅지자 지도가 아니고 천상의 열차 분야에 관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천전도가 있습니다. 이 혼천전도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나 순호천문도 같은 전통 천문도 위에 서양의 천문 기술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고산자 김정호가 그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인, 땅의 지도인 여지전도와 하늘의 지도인 혼천전도를 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혼천전도는 정확하게 혼천우주관을 바탕으로 해서 혼천우주관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성신여자대학교에 목판 원본이 보존되어 있고요. 이 별자리는 약 1449와 120성을 합하면 정확하게 1600 몇 달째 별자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남쪽 우리가 남반구에는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결합해서 혼천전도가 그려져 있고요. 북한이 이것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를 해서 2023년 5월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원본이 우리한테 있어요. 원본 목판이. 그런데 우리는 이게 기록유산이 될지 이런 거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2개의 기록유산이 있는데 하나가 무해 도보통지예요. 근데 그 원본이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있거든, 남쪽에. 근데 신청을 안 했어. 그리고 또 18반 무해를 복원해가지고 지금도 수원 화성에서 하는 건 우리거든. 근데 북한이 그것을 자기들이 빠르게 복원해서 그걸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혼천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잖아요. 이 관리들이나 공무원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유연하고
좀 상상력을 좀 가지면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외국인들이 볼 때는 경이로운 기록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현재 혼천 전도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돼 있고, 우리 한국 이 전통놀이 학교에서는 이 혼천 전도를 기반으로 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배우는 지금 전통놀이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무리 못해도 올해 안에는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궁궐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할 때는 바로 혼천 전도, 그 다음에 궁궐도, 그 다음에 승경도, 승남도 같은 것이 들어가서 아마 상시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천 전도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천문도입니다. 근데 기토라 고분은 왜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전천 천문도인 동아시아의 표준이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이 무덤 속에 모든 걸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별자리만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352개 별자리. 그러니까 283주 하니까 한 3분의 1배 안 되잖아요. 별자리가 3분의 1. 그래서 안타깝게 이 부분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천 천문도에 가까운, 저는 여기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안에는 갈 수가 없죠. 워낙 이게 비본이라. 그렇지만 들어가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내시경을 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본 거예요.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시경으로 아마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전시관 옆에 생겼으니까. 우리 때는 전시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때 발굴 중이어가지고. 자,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별자리가 요게 내극원, 그다음에 요 두 개 황도와 적도거든요. 이제 가상의 적도와 그다음에 해가 가는 황도, 달이 가는 백도. 그러니까 요게 내극원입니다. 내극원. 여기 있는 게 춘분과 추분이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자, 그리고 이 바깥에가 외국원. 그래서 혼천 우주관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다음에 또 차이점이 뭐냐면 별의 크기가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6단계.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고구려 천문도예요. 중국 똑같습니다. 별자리가. 우리만 별자리 크기는 6개로 나눴어요. 두 번째, 별과 별에 이걸 연결하는 이 별자리, 이거 연결해만 별자리가 됩니다. 연결하지 않으면 그냥 별이에요. 그래서 1464개라는 것은 연결된 별자리 있죠. 그것을 연결하면 한 좌가 되고, 하나가 있으면 한 좌. 그래서 이게 283개라는 거고요. 그 연결된 게 16개면 1좌 16성입니다. 규수가 그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1463개에서 별자리가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이게 고구려 구분벽가의 별자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 고분에 있는 이 천문도는 우리 고구려의 영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양 인문상식 제2강 천문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